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단편소설 어떤 여인의 자화상입니다. 지은이는 탈북작가 윤양길, 펴낸 곳은 예옥입니다. 이 작품은 북한 인권을 말하는 남북한 작가의 공동소설집 그 두 번째인 금덩이 이야기에 실린 13편의 단편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주인공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마을 중학교 음악교원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중매꾼들이 나타났다. 엄마는 중매꾼들을 맞아들였고 거절해 보내고도 얼굴에 웃음을 담고 사셨다. 어머니는 앞날이 촉망되는 당 간부, 법관, 의사에게 나를 시집 보내길 원했다. 그러나 작은 도시여서 엄마가 원하는 사윗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엄마가 못마땅해 찔찔 눈을 흘겼다. 내가 교원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자신이 쓰던 방을 내게 주었다. 그 방은 구석구석 담겨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추억을 나에게 통째로 주었다. 아버지는 이 방에서 태어나 군대 생활 7년을 빼고는 유소년기와 청년기를 걸쳐 지금의 2급 기업소 지배인이 되었고 어머니는 이 방에서 나를 낳아 키웠다. 내가 소학교에 들어갈 무렵 엄마는 나를 보며 이제 네가 성인이 되면 아까워 어떻게 남을 주랴 하고 걱정하셨다. 그럴 때면 나는 소년단에 입단하는 상급생 언니들처럼 붉은 넥타이 대신 손수건을 축혀들고 큰 소리로 맹세하곤 했다. 엄마의 외동딸 시미록은 절대 시집을 가지 않고 평생을 엄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엄마 품에 안겨 깔깔 웃어댔고 어머니는 이런 내가 기특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다. 어렸던 만큼 나는 그때 시집이란 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작년 봄 학생들을 데리고 농촌 지원을 갔다가 인연인지 군인인 광호란 남자를 만났다. 광호는 여자라면 반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멋진 청년이었다. 훤칠한 체구에 성격도 활달했고 낙천가였다. 우리는 매일 밤 인적 없는 곳에서 만나 사랑을 속삭이곤 했다. 그때 나는 시간이 야속하게 빨리 간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농촌 지원이 끝났고 우리가 만난 건 겨우 10일이었다. 이후 군인인 그 남자가 제대될 1년을 기다리는 시간은 막 때려주고 싶도록 느리게만 갔다. 밉기는 달력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못 견디게 보고 싶어 쓰던 교수안을 밀어놓고 편지를 쓰곤 했다. 그런데 헤어져 석 달이 되는 가을날 나는 청천벽력 같은 편지를 받았다. 그가 군사임무 수행 중 뜻밖의 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그 편지 역시 본인이 쓴 것이 아닌 부대의 한 병사로부터 온 편지였다. 나는 편지를 쥔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한데 광호는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마음을 다잡고 깊은 고민도 없이 편지를 부모님에게 보였다. 어머니는 청년이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우리 당이 청년들을 잘 키워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며 너도 당을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 말씀에 이어 우리 당에서 키운 청년들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동지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는 청년들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그렇지 어련하겠니? 하셨지만 내가 이 청년에게 시집가면 어떻겠느냐고 당돌하게 말했을 때에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버리셨다.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급히 나를 앞으로 돌려 앉히고 이로가 아버지 앞에서 너 버릇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 설마 너 농담이지? 하고 질책하셨다. 나는 어머니를 죄송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머리를 숙였다. 그 편지를 받기 전인 어제도 중매가 들어왔다는 엄마 말에
시집을 가지 않겠노라고 했었다. 나는 농담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을 나왔다. 밤늦게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나를 불러 앉혔다. 엄마의 손에 쥐어진 그 편지가 휴지처럼 구겨져 있었다. 나는 그이가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고 구겨져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이 편지가 왜 너에게 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네가 지정신이냐? 안 된다, 안 돼. 어머니가 와락 소리 질렀다. 이후로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우리 집이 수상난 집같이 침울해졌다. 부모님은 내가 생각을 고쳐먹기를 인내력 있게 기다리셨지만 나는 고집스럽게 침묵으로만 대처했다. 며칠이 지났다. 어머니는 가슴이 터져 더는 못 참겠다며 다시 나를 불러 앉혔다. 이로가 전혀 총각 때의 사랑은 그냥 사랑일 뿐이야. 일시적인 감정을 잠깐 즐겨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야. 그렇지만 결혼은 일생을 건 중대사야. 내 말 알아듣겠니? 나는 어머니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을 사랑을 왜 한단 말인가? 어머니,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걱정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따지듯 물었다. 어떻게 되긴 나라를 위해 그렇게 되었으니 나라에서 돌봐주겠지. 어머니는 내가 할 걱정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내 첫사랑을 그렇게 밀어내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웠다. 나라에서 어떻게 돌봐준단 말입니까? 간호사 한 명을 붙여 일생 동안 그 사람을 돌봐준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결혼도 해야 할 총각인데. 어머니는 그것도 내가 할 걱정이 아니라고 한다. 나는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하나 반항하듯 단호히 맞섰다. 난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네가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말이냐?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내가 이 꼴을 보자고 너를 애지중지 키운 줄 아느냐. 이 나라에 여자가 너 하나뿐이냐며 푸념반 질책 반으로 당신의 가슴을 치고 내 가슴도 쥐어박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굴함이 없었다. 그때 나는 이렇듯 참을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지 못했다. 그럴수록 한 번 다진 사랑과 의리,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내게는 그가 아닌 남자는 남자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급하게 닥친 결혼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도 바깥에서도 여태 당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전에 영예 군인에게 시집갔던 처녀들이 다 도망치고 있는데 경솔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고 동기 선생들이나 동창들은 난감해하기도 하고 측은한 시선까지 주었다. 아무튼 우리의 결혼식은 순탄하지 않은 것만큼 경이롭기도 했다. 그것은 결혼식 날 그이가 탄 휠체어를 내가 밀고 전우들의 환송을 받으며 부대 정문을 나서는 모습을 텔레비전이 특보로 방영하였고 인민군 신문, 노동신문, 청년전의신문이 대서특필로 보도한 것 때문이다. 인민군 신문은 전선에 찾아온 아름다운 꽃이란 제목을 달고 우리 인민군대는 이런 고마운 처녀들이 있어 죽음을 판가름하는 역경도 두렵지 않다는 내용으로 보도했고 노동신문은 우리 당의 효녀란 제목을 달고 당의 걱정을 덜어준 당의 참된 딸이라는 내용으로 썼고 청년전의는 행복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가 바란 행복은 명예나 부귀영화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일약 전국이 다 아는 선망의 여인이 되었다. 결혼식은 양가 부모들이 합의를 보아 시인민위원회와 군부대가 협력하여 지어준 우리들의 신혼집에서 했다. 씩씩한 군인 친구들과 웃음 많은 내 친구들은 노래와 춤으로 밤늦게까지 흥성거렸다. 참다 못해 시어머니가 이젠 새날이 잡혔다고 말해서야 겨우 결혼식 축하연이 끝났다. 모두 돌아간 후
나는 그 이를 침대에 눕힌 다음 불을 끄고 그와 같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을 기다리는 시간은 긴장으로 멈추어져 있었다. 당시 많은 어머니들은 시집가는 딸에게 첫날 밤의 경험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우리 결혼을 반대하기에 정신이 없었던 어머니는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때였다. 드디어 그이가 나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같이 젊은 처녀들은 남자들이 신비로운 무기를 가지고 침략하는 무지막지한 존재라고 말하길 좋아했다. 가슴이 못 견디게 울렁거렸지만 나는 내 팔딱이는 심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남자의 만행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침략자의 담요 속으로 기어들었으니 하는 말이다. 그러나 남편은 절망으로 몸부림쳤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당한지 모를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낮부터 밤을 이어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고 술은 참담한 한숨과 짜증을 불러왔다. 남편은 그토록 반대했는데 왜 자신과 기를 쓰고 결혼했느냐며 나를 괴롭혔다. 내가 우겨 결혼한 건 사실이었다. 그이가 수많은 전우들을 구원하고 자신은 하반신 마비에 불구가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나는 그의 냉대를 받으면서도 단 하루도 면회를 건너지 않았다. 그이의 냉대는 한 처녀의 일생을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나는 사랑했던 사람의 불행을 외면할 수 없었다. 계속되는 냉대에 나는 부대장을 찾아갔다. 부대장 역시 축구 주장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고 했고 부대 정치위원은 우리의 영웅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고 거절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이와 나는 이미 전에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나는 그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결국 결혼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의 그것이 상실되었다고 결혼을 물릴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랬지만 마당의 꽃은 아름답지 않았고 정성을 다하여 꾸린 집은 쾌적하지 않았다. 성적 욕망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이 부부 생활에서 이처럼 치명적일 줄은 미처 몰랐다. 그이는 고집스레 침묵을 지켰고 나는 이 따분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개척할 용기도 없었다. 낮에는 그런대로 빗자루와 걸레에 매달려 지낼 수 있었으나 밤이 오는 것이 무척 두려웠다. 남편의 비감 섞인 한숨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고 고적한 밤이 두려웠다. 가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두려움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낯익은 별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남편은 청춘을 조국에 바친 영웅이라며 지금 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타이르곤 하였다. 그 별은 그이와 나의 밤 비밀을 다 알고 있었다. 그때 농촌 지원이 끝나는 날 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그 별에게 속삭였다. 기쁘고 슬플 때도 어렵고 외로울 때도 이 어깨에 기댈 것이라고 속 다짐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맹세를 저버린다는 것은 분명한 배신 행위였다. 당원증을 수여하며 영예군인인 이 사람을 잘 돌봐주는 것이 나의 당적 과업이라고 하던 당 조직과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나를 알고 있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죄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하루빨리 이 고리타분한 생활에서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소시적 술래잡기 노름에서 앵돌아진 사내에 달래듯 남편을 향해 동질한 호칭을 바꿔 여보라고 불렀다. 결혼하여 처음으로 불러보는 부름이었다. 이것은 잠깐이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내 마음에 내린 용단이었고 죽어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분명한 결심이었다. 그 다음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사람이 사는 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나는 생활 방식을 바꿨다. 저녁이 되면 바이올린을 켜며 노래를 불렀다. 바이올린 독주곡 나의 비둘기,
고향길을 멋지게 연주했다. 잠자리에 들어서는 옛 이야기를 끊임없이 조잘거렸다. 남편은 내가 하는 짓이 안쓰럽게 보였던지 웃는 채 하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면 우라가 치밀어 짜증을 내다가도 내가 곁에 있는데 뭔 걱정이냐고 달래면 남편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처럼 머리를 숙이곤 했다. 어느덧 우리는 하나하나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며 활기를 찾아갔다. 활기를 찾아 제일 먼저 한 일은 마당에 난잡하게 심어진 꽃 배열을 다시 한 것이다. 원리대로라면 전에 심어진 대로 키 작은 봉선화가 앞자리였겠지만 그이가 좋아하는 백일홍을 앞에 심었다.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던 남편은 키 작은 봉선화를 앞에 세우는 것이 옳다며 다시 전대로 옮겨 심고 보니 다소곳이 머리 숙이고 곱게 웃고 있는 봉선화가 나인 것 같고 뒤에서 대견스레 바라보고 있는 백일홍이 그인 것 같아서 우리는 마주보며 활짝 웃었다. 그때 나는 모든 습관과 취향은 그가 언제나 먼저라고 생각했다. 식사 때도 국은 한 끼 지나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끼니 때마다 새 국을 끓였다. 여름이어서 점심엔 오이나 김치 냉국을 만들었다. 몸매가 드러나는 잔무늬 반팔 원피스를 입으면 벌거벗은 몸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해 주름 있는 폭넓은 팔부치마로 바꾸었고 어깨 위에 드리워졌던 머리는 몽당 빗자루 묶듯 묶었다. 연필화의 수려한 모습대로가 더 보기 좋다고 하며 남편은 화장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언짢았으나 남편의 취향대로 모든 걸 바꿨다. 아쉽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다음 남편을 소풍시키기 위해 매일 역전 광장으로 갔다. 광장은 언제나 환희의 도가니였다. 청춘 남녀들이 삼삼오오 떼지어 쉼없이 오갔는데 처녀들의 한복 저고리 고름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었다. 영예군인 부부인 우리는 어디가나 환대를 받았다. 대체로 먼저 우리를 발견한 처녀들이 꽃송이를 들고 와 안겨주곤 했다. 장난꾸러기 유치원 애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다. 여자애들은 활짝 웃으며 남편에게 매달렸고 사내애들은 삼륜 자전거를 저저마다 미느라 씩씩댔다. 결혼식 사진을 찍고 있는 곳에 가면 새신랑 신부가 사진을 같이 찍고 싶다며 우리를 애워싼다. 그러면 내가 신랑 곁에 서고 남편은 신부 곁에 휠체어를 세운다. 자, 웃어요. 하며 잘칵 셔터가 소리를 낼 때 나는 더없이 행복했다. 당시의 사회적 환경은 그러했다. 총각들은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 말했고 처녀들은 사내라면 응당히 당과 조국을 위해 공을 세워야 진정 사내답다고 여겼다. 당과 조국에 가진 열정을 깡그리 바칠 줄 아는 세계관을 척도로 사랑이 꾸며지던 시기였다. 그것이 그때 우리의 사랑 철학이었다. 나는 남편의 가슴에 빛나는 금별이 자랑스러웠고 그 금별은 성스러움으로 불리는 조국의 위용이며 영광의 창가였다. 때문에 그이의 아내가 된 것이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다. 1997년 나라에 엄혹한 시련이 닥쳤다. 일명 고난의 행군이었다. 공장 기업소들이 문을 닫고 배급이 끊겼다.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어갔다. 거리와 마을의 쓰레기장과 역전에는 주인 없는 시체들이 널리기 시작했다. 질겁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아니면 가족 누군가가 저 자리에 시체로 누워있을 수 있다는 위구를 몸서리치게 느끼며 적자 생존을 위한 필사의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돈을 위한 살인, 절도, 사기, 강도 행위가 난무했다. 일제강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나던 북간도 행위, 해방 50년이 되는 때 다시 이어졌다. 그때는 그래도 남편의 등과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여인의 머리에 괴나리 보찜이 있었고 고향을 떠나 이국 땅으로 가는 서름에 눈물을 지으며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넜다. 그러나 지금은
살길을 찾아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배신이라는 대죄로 총구를 피해야 했다. 구사일생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은 이국 땅에서 짐승처럼 이리 팔리고 저리 팔렸다고 한다. 엄마, 나 배고프단 말 안 할게. 가지 마. 하는 어린 자식의 말을 뒤로 남기고 떠나온 여인들은 성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팔려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 시체가 되어 강물에 떠내려간 이인들 얼마나 많으랴. 이 나라 역사와 함께 흐른 유구한 강이여. 너는 또다시 눈물의 강, 순환의 강으로 그 이름 흐려지노니. 아, 강이여. 백성의 눈물을 실은 강이여 대답해다오. 조선아, 너의 앞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 무관심했다. 그냥 조국이 겪는 한때 시련으로만 간주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인연이었다. 내가 남편과 함께 죽음을 딛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 덕분이었다. 쌀이 나올 데 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어머니는 쌀독 밑바닥을 긁어서라도 쌀을 주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딸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지 못한 것을 다시 후회했다. 나는 그런 엄마의 행동이 정말 싫었다. 내가 가지 않으니 어머니가 직접 쌀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그때마다 나는 엄마의 사랑에 울고 또 울었다. 어머니가 가지고 오는 쌀은 지배인인 아버지의 공장 격리과에서 남몰래 가져다주는 2명분의 쌀을 끼니를 건너며 절약해서 주는 쌀이었다. 언제까지 철없이 부모님 몫을 빼앗아 제 입에 넣을 수 없었지만 혼자서는 똥오줌도 건사하지 못하는 남편을 두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 집 울타리 안에서만은 고난의 행군의 비정함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나는 몰래 옷가지들을 팔아 예전처럼 밥상의 반찬 가지수를 줄이지 않았다. 이 울타리 안의 평온은 남편에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광장을 그리워하게 하였고 어느 날엔가는 아이를 입양하기보다 내가 낳는 것이 어떻겠냐는 불륜을 붙이기까지 이르렀다. 남편이 힘겹게 꺼낸 이 말은 부모가 다 남이기보다 엄마라도 제 어미이기를 바란 것이겠지만 나는 내가 암캐냐고 면박을 주었다. 하지만 밖에 나와 턱을 괴고 앉아 그 말의 뒤를 이어봤다. 내가 여자이고 싶을 때가 많을 거라는 측은한 배려가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날 저녁 잠자리에서 여보, 화를 내어 미안해요. 하지만 남편 있는 여자 보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타이르듯 말했다. 남의 아이를 가진다는 것이 어떤 추잡스러운 짓거리를 걸쳐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느냐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남편에게 오히려 더 치욕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남편도 내가 하지 않은 뒷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지 더는 그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식량난은 더 심해졌다. 이대로라면 우리라고 가만히에 덮인 길거리 죽음이나 역전의 죽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남편을 태운 3륜차를 밀고 울타리 문을 나선 나는 늘 가곤 하던 역전 광장으로 갔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로 벅적대던 광장은 폐허처럼 썰렁했다. 남편은 낯선 광장에서 지난날의 환희를 찾고 있는 듯 했으나 나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3륜 자전거를 역전 방향으로 돌렸다. 역전은 전기가 끊겨 들어온 기차가 나가지 못하고 들어와야 할 기차가 들어오지 않아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기차 시간을 알아보려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비닐 방막을 깔고 자고 있는 사람들, 주패와 장기를 두고 있는 사람들, 술을 먹고 까불어대다 매를 맞고 있는 젊은 녀석들,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을 파느라고 분주히 오가는 아주머니들, 그들 속에는 군인도 있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눈에 띈 것은 밥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보고 있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거지들의 측은한 모습과
가마니에 덮여 있는 주인 없는 시체들이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해쓱하게 질렸다. 나는 내친 걸음이라 이번에는 장마당으로 3륜 자전거를 밀었다.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마당은 사람들로 붐비고 손님을 찾는 외침으로 아수라장이었다. 목청으로 승부를 가르고 있는 경기장인 듯 자기 상품을 사라고 외쳐대는 소리, 흥정이 맞지 않아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 도적놈 잡으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 30대의 아주머니에게 매를 맞고 있는 구척의 50대 거지 남자, 음식 바구니를 안고 단속원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여인들. 그날 저녁 남편은 이것이 조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가마니에 덮인 시체와 거지들을 보는 것이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행군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은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아마도 천리마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던 영웅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을 찾아보는 것 같았고 죽음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절감한 듯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남편은 결혼식 때 부대에서 내주었던 텔레비전을 팔아 그 미천으로 장사하겠다는 나의 의사를 침묵으로 승인했던 것 같다. 그 침묵의 승인은 연약한 여자에게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고통의 침묵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나는 장마당으로 나갔다. 남편은 괜찮겠냐고 물었다. 남편의 걱정은 매대를 살 돈이 없어 단속원들의 오만함은 도를 넘어 장에 나온 여성들에게 뇌물 대신 성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자들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길바닥 또아리 장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남편의 걱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남편을 홀로 두고 나가는 것이 더 걱정되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몇 번이고 받고 강정을 담은 비닐 소래를 안고 집을 나섰다. 한여름에 눈만 내놓고 온통 얼굴을 가린 내 모습을 오가는 사람들이 의아해서 바라보았다. 나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 없이 며칠 전에 봐두었던 장마당으로 들어가는 길 중간쯤 해서 자리를 잡았다. 이 길은 장마당길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우리 집과 시내로 통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내가 걸음마를 뗄 때 자주 넘어져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던 길이다. 지나치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머리를 숙인 채 사줄 사람을 기다렸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 이 강정 파는 거요? 하고 물으면 나는 그냥 머리를 숙인 채 네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사람들은 내가 보여서는 안 되는 흉측스러운 허물 때문에 얼굴을 가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다 해서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어 보일 용기도 없었다. 해가 있던 자리에 어둠이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이면 강정이 가엾은지 내가 가엾은지 모를 지경이다. 벌지 못하고 먹는 밥이 돈을 씹는 것 같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문제는 숨바꼭질하듯 하는 너울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인데 내게는 계급사회의 어떤 주의에서 다른 주의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이대로라면 텔레비전을 판 돈마저 들창날판인 어느 날 너울을 벗어버릴 일이 벌어졌다. 학생들에게 인간이 가장 나쁜 짓 중에서 남을 속이고 어떤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나로서는 너무 이른 전향이었으나 실은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너울 속에 숨어 강정 하나만이라도 누가 사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강정 소래가 누군가의 발길에 채여 나뒹굴고 뒤이어 길바닥에서 팔지 말라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의 임자가 누군가를 따져볼 새도 없이 땅에 널려진 강정부터 줍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버려진 것이 강정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강정을 줍기에 정신이 없는데 내 손보다 먼저 다른 손이
강정을 쥐는 것이었다. 나는 그 손 위에 내 손을 덮었다. 나는 내 손에 덮인 손의 임자를 향해 머리를 번쩍 들었다. 한간에서 꽃제비라 불리는 10살 남짓한 때에 찌들고 햇볕에 타 흑인 같은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의 시선은 마치 땅에 떨어진 것인데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느냐는 당돌함이었다. 나는 소년의 부릅뜬 시선에 당황하여 잠깐 주춤했다. 그러자 소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강정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때 나는 소년이 짓고 있는 만족한 미소를 보면서 오늘을 사는 방식을 읽었다. 고맙다, 얘야. 다음 날 나는 위선의 너울을 벗어 던졌다. 장마당의 뭇 여인들처럼 머리를 번쩍 쳐들고 누구보다 높은 목소리로 외쳐댔다. 강정사시오, 꿀강정입니다. 나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 여인이 꿀강정이 맞느냐고 물었다. 나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꿀강정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인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강정을 20개 사주었다. 나는 너무 고마워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다. 이날 친구들과 그들의 제자들, 그 애들의 부모들이 앞다투어 사주어 해가 중천임에도 강정 수레를 비웠다. 그들은 떠날 때 1호가 많이 팔아, 선생님 많이 파십시오 라고 사심없이 응원해 주었다. 돈주머니가 불룩해서 퇴근길에 오를 때면 기쁨이 하늘에 닿아 온갖 시름이 다 달아났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길거리 장사가 콩나물, 야채 장사에 이어 미천이 많이 드는 순대 장사로 이어졌다. 그건 전적으로 나를 찾아 장마당을 2번이나 돌았다며 내 곁에 웃으며 앉아주는 이웃들과 학부모 덕분이었다. 이 인정의 유대도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그때가 되면 나도 장마당 매상의 묘리를 터득할 수 있으리란 타산에서였다. 내가 택한 순대 장사는 남편에게 고기 국물이라도 대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힘겨운 것은 다른 장사보다 몇 곱절이었다. 순대가 팔리지 않아 늦게 돌아오는 날에는 다음 날 팔 순대 준비 때문에 장밤 새우고 장마당으로 나갔다. 어떤 날은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늦은 밤거리를 혼자 지키다가 남은 순대를 가지고 들어가면 남편은 많지 않은 걸 불쌍한 애들에게 주고 오지 그랬냐고 말했다. 나는 그런 애들이 가깝게 없었다고 말하지만 설사 있었다 해도 줄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야박한 장마당 인심의 모범생이었다. 언제나와 같이 내 하루는 개 쫓기듯 떼뚜들에게 쫓기는 고달픈 하루였다. 떼뚜들의 발짓에 음식 소래가 뒤집어지고 땅바닥에 널려진 순대가 마구 짓밟힐 때는 순대 썰던 칼로 그놈의 배를 콱 찌르고도 싶었다. 고마운 것은 내가 곁에 없어도 말없이 견뎌주는 남편이었다. 힘들 때면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여보 너무 힘들어 하는 대신 여보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정말이지 결혼 당시 당과 남편에게 다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모든 걸 참고 견뎌왔다. 어느 날 남편이 순댓감을 준비해주면 속을 넣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한데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온몸에 순대 속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나는 기겁해서 여보를 부르며 그를 안아 일으켰다. 남편은 격해지는 마음을 참을 때 그러하듯 입과 눈을 일그러뜨렸다. 사연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순대 속을 넣다가 부주의로 침대에서 떨어지며 순대 속을 담은 비닐 소래를 엎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물개처럼 하반신을 끌며 쏟은 순대 속을 모으다가 지쳐 쓰러졌을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힌 다음 집안을 거두며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인생이 불쌍하여 흘리는 눈물이었다. 집안을 다 거둔 다음 그의 곁에 앉았으나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곁에 누운 나는
오랜 침묵을 조용히 밀어내며 여보, 낮에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하고 묻자 그인 엉뚱하게 어렸을 때 친구들과 뛰놀던 생각과 즐거웠던 군사복무 나날을 생각했다고 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내가 곁에 없이는 어떤 일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나날 속에 우리가 결혼한 지 4년이 되는 해 봄이 왔다. 겨우내 웅크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초목이 싱그러운 봄 냄새를 풍기자 사람들은 활기를 느꼈지만 누구보다 봄은 역전과 쓰레기장에서 겨울을 이겨낸 꽃제비들에게는 그야말로 축복이었다. 그들의 때에 찌들고 연기에 끄슬린 얼굴에 핀 환한 미소와 누더기 팔 소매자락을 활기차게 내젓는 모습은 그들처럼 삶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사람도 없는 듯 했다. 처녀의 봄이라고 불리는 이 계절이면 나도 들뜨는 마음이 되어 넘어지면 아프다는 것도 잊고 뛰어다니는 망아지 같은 애들을 보며 나도 결혼해 애를 낳았으면 저만큼 컸겠구나 하고 멍이 바라보았다. 남편은 봄이 짙어갈수록 수심이 깊어가더니 어느 날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내게 말했다. 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새 없이 장마당이 없는 농촌보다 여기가 살아가는데 유리한 조건을 설명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럼 나는 있고 자기만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나는 그의 침대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자 남편은 또 남편대로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나를 야속해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고향행에 동의하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때 보았던 모습이 아니었다. 아직 환갑을 멀리 둔 나이임에도 얼굴은 주름으로 구겨지고 바람이 불면 휘청거릴 것 같이 여위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뒤뜰에 가더니 결혼 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을 울음에 섞어 사죄하였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그 천금 같은 아들이 불구가 된 것이 억울하여 울었겠지만 어머니가 우니 나도 같이 울었다. 차를 가지고 역전에 마중 나왔던 군당 간부들이 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관리위원회와 리당 간부들이 가자 이어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이 광호가 왔다며? 광호야를 부르며 들이닥쳤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영웅이 났다고 손뼉을 쳐댔고 남편의 소꿉친구들은 생일이 한두 달 앞섰거나 뒤선 걸 가지고 나에게 제수님, 형수님이라고 너스레를 떨어댔다. 나는 그들이 고마웠다. 그들은 제만큼 가지고 온 음식을 들고 들어와 상을 차렸다. 장밤 술자리는 파할 줄 몰랐다. 정지에서는 사회주의는 우리 거야란 노래에 흥부 부부가 톱으로 박을 켜며 불렀다는 이바가지 복바가지의 노래까지 흘렀다. 노래에 흥미가 없는 윗방에서는 무명 잠방이를 입고 논일하다 버드나무 및 휴식짬이나 토방에 돗자리를 펴고 막걸리를 마시며 걸쭉한 육담을 해대고는 호탕하게 웃었던 마을 토박이 조상들처럼 마라초 연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인가를 주고받고는 무릎을 쳐가며 웃어댔다. 부뚜막에 쪼그리고 앉아 졸고 있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못 견디겠는지 우리의 결혼식 때처럼 새날이라고 하며 그들을 쫓아보냈다.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 시아버지 친구인 관리위원장이 10kg이 됨직한 흰쌀과 옥수수 쌀을 달구지에 싣고 와 이것이 다 떨어지면 알리라고 하며 한숨과 함께 남편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 갔다. 나는 관리위원장이 왜 한숨과 함께 그의 어깨를 두드렸는지 알 것 같았으나 그인 떠나는 관리위원장에게 밝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그인 관리위원장의 속마음을 정말 몰랐을까. 그렇게 며칠 동안 손님을 치르고 난 다음 어느 날 나는 남편을 삼륜 자전거에 태우고 마을 구경을 나섰다. 양지 쪽 산 밑으로 문화주택이 길게 이어졌고 마을 앞 논벌 중심에는 논일을 하다가 휴식하기 좋게 버드나무 속에 정각까지 지어진 논바닥 속에 섬 같은 공지가 있었는데
그 공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남편이 물장구 치며 고기잡이도 했을 크지 않은 강이 있었다. 좌측 멀리에는 영생탑을 중심으로 2, 3층 건물이 있는 마을이 보였고 우측 멀리로는 끝없는 논벌이었다. 이제 논벌이 벼들로 푸르러지고 푸른 산이 갖가지 꽃무늬로 장식될 때면 무대 배경처럼 대단히 아름다울 것이었다. 스피커에서 불러대는 내 고향의 노래가 들려오자 나는 흥얼흥얼 따라 불렀다. 내 나라의 산천은 좋아.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사람마다 자유롭고 사람마다 행복스러운 곳. 아, 언제나 좋은 곳일세. 아, 내 고향 어머니 품아. 나는 노래를 부르며 웃었지만 마을의 빈집으로 개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있던 남편의 표정은 침울했다.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남편의 물음에 상철이네는 다 굶어 죽고 종현이네와 치국이네는 살 길을 찾아 어디론가 떠났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낮에 멋대로 노래 부른 것을 후회했다. 밖에서 소쩍새가 구슬피 울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밭 일구러 나가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시아버님이 계실 때 일군 밭이라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시어머니 혼자서는 힘에 부쳐 밭을 절반이나 묵혔다. 시어머니는 밭을 정리하고 나는 묵은 밭을 다시 일구는 일을 했다. 그새 묵은 밭은 잡풀들의 뿌리로 뒤엉켜 괭이로 들쳐내기가 여간 힘겹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다리가 나를 부축하는지 나에게 의지하는지 모르게 비틀거렸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리 당의 부름을 받았다. 리 당 비서는 그새 일이 바빠 와보지 못해 미안하다며 내 하루 일과에 대해 물었다. 나는 며칠째 시어머니와 함께 밭을 일구고 있다고 하자 비서는 농사일이 헐지 않지 하며 웃었다. 나도 그렇더라고 말하며 따라 웃었다. 일옥동문 꽃을 갖고 본 일이 있어? 비서가 물었다. 나는 꽃을 좋아해서 시집 오기 전에도 시집 와서도 꽃을 키웠다고 말했다. 그럼 됐소. 실은 동문의 집 식량 문제 때문에 관리위원회와 논의가 있었소. 합의를 본 것이 동물을 김정일화 온실 관리를 맡기기로 했는데 마침 꽃을 좋아한다니 다행이요. 비서는 한 걱정 덜었다는 듯 기뻐했다. 집으로 돌아와 리 당에 갔던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농장에서는 그만한 일이 없다면서 시간 바쁘면 거기서 자면서 하라고 했다. 그렇게 되어 나는 김정일화 온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온실 좌측에는 꽃이 심어졌고 오른쪽에는 오이, 토마토, 고추, 상추 같은 먹을 것들이 심어졌다. 온실에 들어선 나는 먼저 꽃들에게 취임 인사를 하였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주인, 아니 엄마야. 그러니 아프거나 문제되는 것들을 주저하지 말고 다 말해야 한다. 알았지? 꽃들은 나를 반겨 각각의 모양새로 웃어주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까? 나는 먼저 봉선아 앞에 무릎을 꺾고 앉았다. 이 요염한 거사, 왜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웃고 있지? 아름다움을 조금 숨기려고요. 왜 숨기지?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건 멍청한 짓이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숨김도 매력이니까. 들국화를 보고 말했다. 넌 꼭 방랑아 같아. 어디를 둘러봐도 네가 보이니 말이야. 자유가 좋아서 그래요. 구속 없는 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꽃은 다 여자야. 그러니 너무 야생적이면 안 돼. 다음은 백일웅이다. 아니 내 남편이 너를 제일 좋아한단다. 그런데 네가 꽃피는 날이 꼭 백날이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꽃보다 오래 피니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더 오래 피고픈 생각은 없니? 아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꽃들에게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 지나친 욕심은 나빠. 나리꽃이 눈에 띄었다. 넌 왜 보기 싫게 온통 기미투성이냐? 나리꽃이란 소설을 못 보셨어요? 19살 어린 전사가 끊어진 통신선을 양손으로 잡아 죽음으로 부대의 통신을 보장했다는 이야기. 그 소년 전사의 얼굴이 기미투성이었어요. 그 소년을 잊지 못해 기미를 가졌단 말이지. 그래, 장하다. 코스모스를 보고 말했다. 넌 머리를 쳐들고 벙글대기만 하는 게 꼭 멋없는 사내 같아. 순수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 가면 되지요. 그래, 찬성이다. 제 아무리 뛰어났다고 뽐내도 죽어서 흙으로 가기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귓속말로 너에게만 하는 말인데 난 봉선화가 요염한 게 싫어. 이번에는 높은 단상에서 뭇꽃들을 위엄있게 내려다보고 있는 김정일화 앞이었다. 넌 마치 왕좌에 앉은 모양새구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나는 하인을 대하듯 하는 김정일화를 향해 말했다. 넌 그저 그분의 이름을 가진 꽃일 뿐이야. 어허, 발칙하도다. 그분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은 다 그분처럼 대해야 한다는 걸 모른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잘못되는 날엔 나는 그가 하려는 뒷말에 주눅이 들었다. 온실이 생긴 것도 이 꽃 때문이고 이 꽃이 병들거나 죽는 날엔 온실에서 쫓기는 것 말고도 그 책임 추궁이 엄할 것이었다. 나는 정성껏 꽃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꽃은 생각 외로 많은 손질을 요구했다. 일이 밀려 집으로 가지 못하는 때가 많았는데 그런 날 밤이면 탈의실 나무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잠들기 전 비닐막을 뚫고 희미하게 비치는 반쪽 달을 보며 인생, 사랑, 고독에 대해 생각하기도 했다. 인생은 허무하고 사랑은 순간이고 고독은 영원한 것 같았다. 그런 날 밤에는 자식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안고 죽는 중국 영화 이지러진 달의 여주인공이 겪는 쓸쓸함과 고독이 밀려들어 슬펐다. 날이 빠르게 지나갔다. 내가 온실 일을 하게 된 지 한 달이 되었고 내일은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날이다. 오늘은 밤을 새며 영생탑에 드릴 꽃바구니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꽃 배열을 잘하기 위해 도면을 그려놓고 꽃바구니를 만들기 시작했다. 먼저 바구니 중심에 국화, 목란을 5송이씩 꽂고 목란 주위에 꽃들을 색을 맞추어 배열하고 미술가들이 그렇게 하듯 멀리에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보며 심혈을 다하고 있는데 리당 비서가 온실에 들어서며 꽃바구니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들렸다며 꽃 배열에 자기 의견을 말했다. 비서의 간섭은 당연한 일이었다. 꽃바구니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견을 나누며 꽃바구니를 만들었고 비서는 피고는 웃음으로 쫓아야 한다며 육담 이야기를 했다. 비서는 즐거워서 웃었지만 나는 듣기가 거북하여 얼굴을 붉히며 미소만 지었다. 꽃바구니가 다 만들어졌을 때는 자정이 넘은 때였다. 비서는 수고했다 말하고 온실에서 나갔지만 이런 꽃바구니를 처음 만들어 본 나는 미흡한 것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침대에 누웠다. 불을 끄니 비닐막에 비친 희미한 달빛이 어른거렸다. 보름달인데도 왜선지 반쪽 달처럼 희미했다. 다시 중국 영화 이지러진 달의 여주인공이 떠올랐다. 나는 가늘게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삐거덕 온실 문 여닫는 소리가 났다. 자는가? 조금 전 돌아간 비서의 목소리였다. 비서는 손에 술병을 쥐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마주 앉았다. 비서가 술을 권했다. 처음엔 못 마신다고 거절하다가 비서가 하도 권하기에 조금씩 마셨다.
처음 마셔본 술이라서 그런지 몇 잔의 어지럼증이 일었고 얼마 후에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와 마주한 사람이 누구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발가벗겨진 내 몸을 보고 아연했다. 4.15 행사가 끝난 저녁에 비서가 온실을 찾아와 우리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는 듯 웃으며 우리가 만든 꽃바구니가 군적으로 제일 우수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비서는 내 도도한 태도에 잠깐 주춤했지만 자책이라든가 미안함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나를 능글스럽게 바라보았다. 엎어지고 보니 떡함지였다는 듯 내가 처녀인 것에 놀랐다고 서슴없이 말하며 씩 웃을 때 나는 얼굴에 모닥불을 들 씌운 것처럼 화끈거렸다. 어떻게 비서라는 사람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지. 나는 내 발가벗은 몸을 제 하고픈 대로 했을 사람 앞에 서 있다는 수치심과 그 억울함에 그만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비서에게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다. 5년이란 결혼생활 기간 어떻게 견뎠는가를 넌지시 물을 때도 나는 한마디 대꾸조차 못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그렇게 몸이 달아오르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이후 비서는 여태 우리를 도와준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 계속 우리 가정에 관심을 돌려주었다. 남편을 돌보는 시간이 많게 시어머님을 기본 노력에서 부대 노력으로 돌려주었고 개인밭을 일구며 농장 일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도 노력 공수를 주도록 관리위원회에 지시를 주었다. 그 대신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비서의 요구에 그냥 몸을 허락했다. 나는 비서가 주는 것에 줄 보상이란 몸밖에 없었다. 처음 허락할 때만 해도 20년이나 나이차가 있는 비서와 몸을 섞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고 있었다. 비서는 내 몸을 가지는 순간만은 청춘처럼 열정적이었다. 남자와 몸을 섞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나는 그 순간만은 이 세상에 오직 그와 나만이 있는 것 같은 환각에 빠지곤 했다. 만약 남편이 성불구가 아니었던들 젊은 그이가 비서보다 더 무아지경으로 나를 몰아붙일 수 있었겠는데 하고 생각했고 그럴 때 내 모습은 어땠을까 하고 그려보기도 했다. 비서는 온실을 왔다 간 다음 날에는 그것이 전표이기나 하듯 남편의 이름으로 많은 생활 필수품들을 보내주었고 나에게도 아름다움은 가꾸어야 한다며 화장품을 선물했다. 언제인가 온실에 숨겨둔 화장품을 꺼내 바르고 거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울 속에는 낯익은 창녀가 나를 바라보고 비웃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화장을 지워버렸다. 쓸쓸하고 슬펐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였는지 나는 이후에도 비서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고 은근히 기다리는 여자가 됐다. 그것이 무슨 감정이고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남들에게 다 있는 것이 내게만은 없어서 그것을 비서에게서 잠깐씩 빌려 쓰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리고는 웃었다. 또 그는 내가 받들어야 할 비서니까 그런 생각도 했다. 아마도 직책 없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런 생각까지 하진 못했을 것이다. 몇 달 후 나는 내가 임신했음을 알았다. 무너지듯 온실 침대에 주저앉았지만 마음은 온화했다. 차분했다. 언젠가 남편이 다른 남자의 몸을 빌려서라도 아이를 갖자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는 그런 말이 어디 있냐며 힐난했지만 정작 이렇게 되니 생각이 달라졌다. 그래도 남편에게 차마 말할 수는 없었다. 배가 점점 불었다. 이제는 남편이 뭐라 해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했다. 온실문을 나서려니 선뜻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왠지 주저댔다. 그때 비서가 안으로 들어오며 빨리 집으로 가보라고 일렀다. 밭으로 갔던 시어머니가 산에서 돌아가셨다고 알렸다.
나는 깜짝 놀라 천방지축 뛰었다. 시어머니는 암 말기였다. 아들을 돌보러 병을 숨기고 억척스럽게 소토지 개간의 마지막 힘까지 소진했던 것이다. 이제는 내가 다시 남편을 돌봐야 했다. 온실 일을 할 수 없었지만 비서는 자전거를 줄 테니 집과 온실을 오가며 남편도 돌보고 온실 일도 그냥 하라고 했다. 이후 몇 달간 온실 일을 하면서 남편을 돌보는 일에 지쳤던 나는 어느 날 비서에게 말했다. 배에서는 아이가 커가고 이제는 두드러지게 표가 난 상태에서 더 망설일 수 없었다.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고 다시 우리가 살던 곳으로 가자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끝내 남편에게 그 말을 하지 못했다. 퇴근해 집으로 들어갔을 때 남편이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저승으로 가는 약을 먹은 것을 알았다. 숨을 넘긴 남편의 곁에는 한 장의 유서가 있었다. 나는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울지 않았다. 그의 볼을 쓰다듬으며 애태우던 자식을 보내는 엄마처럼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나는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았다. 저녁에 들어오면 내 불룩한 배를 바라보며 남몰래 한숨 짓던 모습이 떠올랐다.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남편은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는 것 같다.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유서를 집어들었다. 이렇게 늦은 선택을 용서하오. 단 12자였다. 하지만 나는 이 짧은 12자에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수기의 전부와 남편이 이룰 수 없었던 희망, 미래, 사랑, 그리고 누구에겐가 부르짖고 싶었을 울분을 읽었다. 장례가 끝나 사람들이 산을 다 내려갔을 때에도 나는 그냥 그의 묘 곁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허무했다. 내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비서가 다시 올라와 내 곁에 앉아 내 슬픔을 한참이나 위로했다. 남편의 묘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이로기에게 가장 소중한 5년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이록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그의 죽음은 이루길 위하여 너무 늦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비서를 돌아보았다. 지금껏 보아오던 얼굴이 아니었다. 내 눈은 울분으로 끓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비서를 쏘아보며 단죄하듯 말했다. 제 남편은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영웅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비서 동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기실 남편을 잃은 지금에 보는 비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죽은 남편을 욕보인 그의 말만 듣지 않았어도 그렇게 증오하진 않았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이 누웠던 자리에 쓰러져 목 놓아 울었다. 문득 배에서 아기가 꿈틀했다. 나는 번쩍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다. 여보, 이 애를 당신의 성을 가진 애로 잘 키울게요. 당신처럼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칠 영웅으로 만들게요. 그날 저녁으로 나는 그곳을 떠났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